미국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 경력 부차관보가 은퇴 직후 터뜨린 폭탄 발언.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70년간 틀렸습니다. CIA 극비 보고서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방산 수출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나라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세미나. 15명의 미국 관료들이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진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의 한 남자를 향했습니다. 리처드 캠벨. 미국 국무부에서 32년을 복무한 사나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인물. 그런 사람이 은퇴한 지 반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묘했습니다. 커피 향과 오래된 가죽 의자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창밖으로 3월의 워싱턴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좌석에는 미국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CIA, 의회 보좌관, 싱크탱크 연구원. 하나같이 이 도시에서 한마디면 정책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오른쪽 앞줄에는 윌리엄 모건 전 국방부 부차관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CIA 선임분석관 더글러스 헌터가 다리를 꼬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가운데 줄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브래드 설리번이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의회 외교위원회 수석보좌관 캐서린 로스가 팔꿈치를 책상에 올린 채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2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수백 번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도 섰고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지난 70년간 한국에 대해 내린 모든 판단이 틀렸다면요? 2초간의 정적, 그리고 헌터의 웃음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캠벨, 자네 은퇴하더니 감상적이 됐군. 몇 명이 따라 웃었습니다. 설리번이 고개를 저었고 로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 장의 문서가 떴습니다. 1960년대 CIA 극비 보고서의 표지였습니다. 붉은 글씨로 CONFIDNTIAL이라고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장기 경제 전망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예측.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60년 CIA가 작성한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헌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60년 전 보고서가 뭐 어쨌다고? 그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보고서가 틀린 뒤에도 우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강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포장도로는 사실상 없었고 문맹률은 70%를 넘었습니다. 우리 CIA가 영원한 가난이라고 판정한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440배입니다. GDP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6위,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저는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더글러스, 자네가 CIA 분석관이니까 묻겠네.
이 나라의 궤적을 자네 부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측한 적이 있나? 헌터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경제 전망의 문제지 전략 판단의 문제가 아니야. 논점을 흐리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략 판단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제가 32년간 직접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15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을 만들어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우리의 예측을 매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쪽이 됐습니다. 설리번이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캠벨.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한 게 아닙니다, 브래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설리번이었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답게 단도직입이었죠. 캠벨, 한 가지만 묻겠소. 한국전쟁에서 우리 장병 3만 6천 명이 죽었소.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38선을 지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쪽이라고. 그 3만 6천 명의 희생을 뭘로 보는 거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브래드, 그 희생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군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진 빚을 한국이 아직 갚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 그것 자체가 오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설리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빚 이야기를 하자면 방위비 분담금부터 제대로 내라고 해. 우리가 연간 35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한국이 분담하는 건 절반도 안 돼. 그 순간 헌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캠벨, 내가 정리해주지. 자네 주장의 핵심은 이거잖아. 한국이 대단한 나라고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맞나? 맞습니다. 좋아. 그럼 팩트를 보자. 헌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뭘 스스로 해냈는데? 한국전쟁 때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줬어. 전후에 우리가 원조 퍼줬고, 경제성장. 우리가 시장을 열어줬으니까 가능했지. 기술. 우리한테 라이선스 받아서 따라 만든 거야. 안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구산 아래 있잖아. 그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걸 자력이라고 부르나? 그게 미국의 오판이야. 강당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스가 팔짱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부차관보님, 은퇴 기념 강연치고 자극적이시네요. 감성적 서사를 하시려는 건 이해하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감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중하지만 깔보는 미소였죠. 뒤쪽에서 상무부 산업분석관 마크 앤더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15년간 동아시아 산업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인상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미국의 오판이라고 프레이밍하는 건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한국이 성장한 건 미국 주도 자유무역 체제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브레턴우즈 체제, 달러 기축 통화, 미국 소비시장 개방. 이 세 가지가 없었으면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이었죠. 앤더슨 박사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체제 안에 있었던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전부 같은 혜택을 받았죠. 왜 그 나라들은 한국처럼 못했습니까? 앤더슨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각국의 내부 변수가 다르니까요. 거버넌스, 교육 수준, 인구 구조.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부 변수. 그 내부 변수가 뭔지 우리 미국은 한 번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의 성공을 우리 시스템의 부산물로만 봤어요. 한국이 뭘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파월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 주한미군 대령 출신이었죠. 캠벨, 나는 한국에서 3년 근무했어.
그 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건 나도 안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건 많은 나라가 해. 그걸로 미국이 틀렸다까지 가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파월 대령, 저도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 불쌍하지만 대견한 나라.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할 나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로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대놓고 지루하다는 제스처였죠. 부차관보님, 추상적인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주시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로스 보좌관. 구체적인 근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다시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2년 국무부 경력 동안 직접 목격한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래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웃으셔도 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 천이 펜을 들었습니다.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한국계 미국인. 15명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헌터는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설리번은 입꼬리를 내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건 부차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증명해봐. 좋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낡은 여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얼굴. 29살. 머리카락이 아직 까맣던 시절이었죠. 1992년 2월입니다.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3등 서기관으로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첫 해외 주재였죠.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도 더 된 얼굴이 스크린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강당이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 에드워드 캠벨은 1951년 미 육군 하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20살이었죠.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 수복 작전에 참여했고 중부 전선에서 2년을 싸웠습니다. 전우셋을 잃었습니다. 파월 대령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군인 출신이니까요. 전우를 잃는다는 것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3년 정전 후 서울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본 풍경이 평생 머릿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잔해 위에 판자를 대고 사는 사람들.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군용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뿌옇게 일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 접힌 자국이 달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은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제 손에 집중됐습니다. 마사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봤소. 전쟁이 뭘 남기는지 처음 알았소. 이 나라 사람들은 아마 100년이 지나도 저 폐허에서 못 벗어날 거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소. 이 사람들의 눈이요. 절망이 아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분노 같기도 하고 결심 같기도 하오. 난 저 눈빛이 조금 무섭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고요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였습니다. 제가 1992년 서울에 내렸을 때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못 벗어날 거라고. 하지만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1992년 서울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찔렀고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9년 만이었습니다. 설리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 맞습니다, 브래드. 그런데 저는 그때 이걸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받아들였는데? 미국 덕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원조 퍼줬으니까.
우리가 시장 열어줬으니까. 우리가 안보 제공했으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가 잘 되고 있으니 우리 미국이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992년에 저는 한국을 이렇게 봤습니다. 잘 큰 수양 아들. 헌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건데?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분들입니다. 헌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담하군, 캠벨. 은퇴한 사람이니까 대담할 수 있는 거죠. 앤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 감상적 회고는 충분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뭘 틀렸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데이터를 원하시니까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2년간 국무부에서 직접 겪은 사건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판단했고, 현실이 어떻게 그 판단을 때려부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97년입니다. 그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설리번이 즉답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터졌을 때 이 방에 앉아 계신 분들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7층 제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실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외환보유고 바닥났다. IMF에 구제금융 요청할 거다. 국무부도 준비해라.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12월은 칙칙한 회색이었습니다. 눈도 비도 아닌 뭔가가 내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미국 없이는 안 되는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주에 국무부 내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국 전체가 모인 자리였죠. 선임 분석관이 한국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있다. 실업률이 치솟을 것이다. 브리핑이 끝난 뒤 복도에서 동료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캠벨, 한국 담당이라 바쁘겠네. 다 무너지면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위기를 넘기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다. 어쩌면 20년. 이건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니까. 스크린을 켰습니다. 당시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건 1997년 12월 미 재무부 내부 메모입니다. 한국 경제 회복 전망이라는 제목이죠. 핵심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IMF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완전한 경제 정상화에는 최소 8년에서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무부 출신이니 당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겠죠. 우리만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도, 유럽 금융시장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21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리번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건 그 한 줄 설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1998년 1월 서울로 급파됐습니다. 대사관 경제팀 지원 임무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면 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혼란, 약탈, 절망.
동남아 국가들에서 제가 본 풍경이 그랬습니다. 태국도 그랬고 인도네시아도 그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상점이 불탔죠. 서울은 달랐습니다. 거리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하지만 예금을 찾으려는 줄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맡기러 온 줄이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들고 와서 나라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통역관과 함께 그 줄에 서 있는 할머니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에 조그만 천주머니를 들고 계셨죠.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왜 내놓으시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할머니가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금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반지였고 하나는 돌아가신 남편의 반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밀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이 227톤이었죠. 약 22억 달러어치.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미국 정부의 공식 예측, 상환기간 최소 8년. 실제 상환기간.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3년 4개월. 밀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세계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IMF 역사상 최단 상환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기 상환이요. 한국 정부가 먼저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남은 잔액 전부 한꺼번에 갚겠다고. 당시 재무부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돈을 갚겠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갚아? 몇 명이 슬며시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헌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캠벨, 감동적인 이야기야. 하지만 그건 IMF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 거지.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 구조조정 프로그램 따라했고, 환율이 조정됐고, 수출이 회복됐고, 교과서대로 된 거야. 저는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더글러스, 같은 시기에 같은 IMF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그 나라들은 얼마 만에 정상화했습니까? 헌터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7년, 태국은 5년. 그것도 완전한 정상화가 아니라 부분적 회복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전액 조기 상환한 뒤 2년 안에 위기 전 GDP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약을 먹었는데 회복 속도가 3배 차이 납니다. 그래도 약이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달랐던 겁니까? 헌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밀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그건 저도 당시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이라크전이 한창이었죠.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었고 한국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 파병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료팀이나 공병부대를 보내겠지. 그 정도면 외교적으로 충분하다. 그게 국무부와 국방부의 공통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3,6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 파견을 발표했을 때 제 상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3,600명, 전투부대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보병사단급 전투부대입니다. 상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전개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펜타곤의 합참 연락장교였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한국군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야. 반대야.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장성들이 알고 싶어 해.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맡은 아르빌 지역의 민사작전 성과가 미군 담당 구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군 주둔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미군보다 높다고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 해병대보다 높아.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라면 세계 최강의 원정작전 부대입니다. 민사작전을 포함한 안정화 작전은 해병대의 핵심 역량 중 하나죠. 그 해병대보다 한국 보병부대가 현지 민심 장악을 잘했다고? 파월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캠벨. 그건 나도 인정해야겠어.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파월은 이때까지 회의적인 쪽이었으니까요. 파월이 계속했습니다. 나도 이라크에서 근무했어. 자이툰 부대 옆 지역에 있었지. 한국군이 뭘 했는지 나도 직접 봤어. 파월이 자리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한국군은 현지 마을에 들어가서 도로를 깔았어. 학교를 지었고, 우물을 팠고, 진료소를 세웠지. 거기까지는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어.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아랍어를 배웠어. 6개월 만에 기본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현지 부족장들 이름을 외우고 마을 결혼식에 참석했고 라마단 때 같이 금식까지 했어.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안 그러냐고? 우리도 하지. 하지만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안 해.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러 간 거지. 이웃이 되려고 간 게 아니니까. 파월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캠벨, 나는 자네한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하지만 자이툰 부대 이야기만큼은 인정해. 그 친구들은 진짜 대단했어. 설리번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파월, 한 번 잘한 거지. 그게 체계적 군사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군이 미군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 파월이 설리번을 봤습니다. 브래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한국군이 민사작전 좀 잘한다고 군사 강국이냐? 그런데 말이야.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르빌에서 한국군 대대장이랑 밤에 술 한잔 한 적이 있어. 내가 물었지. 당신들 부대 운용 방식이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운 거냐고. 뭐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라.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뭘 파괴하는지, 평화가 뭘 필요로 하는지 뼛속까지 압니다. 그래서 총만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삽도 들고 왔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그 눈빛, 절망이 아니라 결심. 이 사람들의 눈에서도 같은 걸 봤습니다. CSIS 연구원 데이비드 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저도 자이툰 부대 관련 논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파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R&D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한국군의 안정화 작전 성과가 동맹국 중 최상위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명 중 파월, 밀러, 데이비드 리, 3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여전했습니다. 감동적이야, 캠벨.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잘했다. 인정할게. 하지만 그게 뭘 증명하는데? 민사작전 잘하는 거랑 강대국인 거랑은 다르잖아. 핵심은 전투력이야. 하드파워. 한국이 미국 없이 북한을 상대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더글러스. 그 전에 먼저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가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고 배경에는 부서진 건물 잔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사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1952년 서울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 흑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한국은 어떤 나라야?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불쌍한 나라. 딱 3글자였습니다. 파월 대령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2가지를 믿었습니다. 하나, 우리 미국이 지켜줘야 할 나라. 둘, 100년이 지나도 스스로 서지 못할 나라. 아버지는 그 믿음을 죽는 날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200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3세였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폐가 안 좋으셨죠. 마지막 6개월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강당이 무거워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군번줄이 얹혀 있었고 그 안에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꺼냈던 갈색 봉투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편지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편지 뒷면에 아버지가 연필로 뭔가를 끄적여 놓았습니다. 나중에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달랐으니까요. 아마 몇 년 뒤에 다시 그 편지를 꺼내보고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2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단련한 포커페이스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 생각난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100년이 아니라 우리 아들 세대에 저 나라가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우들 죽은 게 헛되지 않으니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사람도 태블릿을 만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리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스의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50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한 그 나라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삼성 텔레비전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아버지가 타시던 현대 자동차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맞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에밀리 천이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한 그 눈빛.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었던 그 눈빛. 그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아본 겁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눈으로 본 건 달랐던 거예요. 에밀리 천이 손을 들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말씀에 보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는 브루킹스에서 5년간 한국 경제 기적의 동인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경제학 모델을 적용해봤어요. 자본 축적, 기술 이전, 교육 투자, 수출 주도 성장. 전부 설명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나라가 수십 개였는데 왜 한국만 이 결과를 냈는지 경제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헌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자네 모델이 부족한 거지.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야. 에밀리가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눈이었습니다. 헌터 분석관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드 리서치를 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뭘 봤는데?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350명. 왜 자기 재산을 나라에 바쳤냐고 물었어요. 에밀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빚진 나라를 물려줄 수 없으니까.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 그게 350명 중 280명의 대답이었습니다. 80%요.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이고 정신이고 의지입니다. 에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아버지가 본 그 눈빛.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밀리. 인정 현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파월, 밀러, 데이비드 리, 에밀리 천, 그리고 R&D 연구원 스티븐 클라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5명. 하지만 헌터와 설리번, 로스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불편하실 겁니다. 특히 이 방에 계신 산업 분석관들에게. 앤더슨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차관보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국무부는 동맹국 협조 확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가안보회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관련 긴급 브리핑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죠. 저는 그 브리핑에서 한 장의 차트를 봤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였습니다. 스크린에 그 차트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십시오. 차트에는 반도체 공급망의 각 단계별 국가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제조, 장비, 소재, 패키징,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3%가 한국입니다. 삼성과 SK 두 회사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자동차,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4분의 3을 만들고 있습니다.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 분석관이니 이 숫자를 알고 있었겠죠. 파운드리,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TSMC가 1위지만 삼성이 2위입니다. 3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이 두 곳뿐입니다. 저는 차트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설계에서는 강합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AMD. 하지만 제조에서는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점유율은 0%입니다. 강당이 살짝 웅성거렸습니다. 헌터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조를 외주화했기 때문이지, 못해서가 아니야. 설계가 핵심이잖아. 칩 설계는 우리가 하고, 만드는 건 한국이나 대만이 하는 거지. 누가 갑인지 뻔하잖아. 저는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더글러스, 진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갑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우리지. 설계 없으면 만들 게 없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제조 라인 없으면 설계도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앤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캠벨 부차관보님.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앤더슨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말씀이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세 곳입니다. 삼성, SK, 그리고 마이크론. 점유율은요? 앤더슨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 두 회사 합산 85%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2022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규모 250억 달러. 당시 저는 국무부 측 협의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감입니다. 우리가 삼성에 투자를 유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에 부탁한 겁니다. 와달라고. 여기에 공장 지어달라고. 설리번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CHIPS법 520억 달러짜리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기 위해서요. 그 520억 달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삼성, TSMC, 외국 기업들에게 간 겁니다. 저는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더글러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는 건지 정말 확신하십니까? 헌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즉각적인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건 상호의존이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상호의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미국은 지난 70년간 한국을 일방적 의존 대상으로만 봐왔다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의존한다고, 우리가 한국한테 의존할 일은 없다고, 그 인식이 틀렸다는 게 제 요점입니다. 의회조사국 분석관 제니퍼 왓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약 70%가 한국산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칩의 85%가 한국산입니다. 만약 내일 한국 반도체 수출이 중단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개발은 6개월 안에 멈춥니다. 왓슨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에서 한국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합산 점유율이 52%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대부분이 한국산이거나 한국 기술 기반입니다.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도 맞습니다. 테슬라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파나소닉이지만 그 파나소닉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핵심 기술은 한국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3대 완성차 업체는 전부 한국 배터리 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도 한국, 배터리도 한국,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설리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뭔데? 방위산업입니다. 설리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방사는 자존심 그 자체니까요. 저는 스크린에 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째. 나토 동맹국들이 무장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폴란드를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 50 경전투기 48대. 총 금액.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48조 원입니다. 설리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건 폴란드의 전략적 판단이야. 즉시 납품이 가능했으니까. 미국산은 대기 시간이 길잖아. 맞습니다, 브래드. 납품 속도가 핵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실무협의 자리였습니다. 비공식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산을 안 샀냐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설리번이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벨, 우리도 미국산을 사고 싶었소. 하지만 에이브럼스 전차는 대당 가격이 한국 K2의 2.5배요. 납품은 3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소. 우리 국경에 러시아군이 있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 한국은 1년 안에 보내주겠다고 했소. 가격도 절반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미국산에 뒤지지 않았소. K9 자주포는 나토 운용평가에서 독일 PC천과 동급 판정을 받았소. K2 전차는 르클레르크와 레오파르트2에 필적한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오. 설리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산과 동급이라고? 그건 폴란드 측 과장이야. 로버트 킹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국 출신이었습니다. 설리번, 잠깐. 내가 한 가지 말해도 되나? 설리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K9 자주포 사격 데이터를 내가 직접 본 적 있어. 나토 합동훈련 때. 분당 발사 속도 6에서 8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자동 장전장치 탑재. 솔직히 말하면 우리 M109 팔라딘보다 빠르고 독일 PC-2000이랑 비슷해. 설리번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킹이 계속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한국산이 미국산의 2.7배야. 이건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방부 내부 비교 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야.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도 위에 국가들이 하나씩 점등됐습니다. 노르웨이, K9 자주포 도입, 에스토니아, K9 도입, 핀란드, K9 도입, 호주, K9 도입 결정, 이집트, K9 도입, 인도, K9 기술 이전 협정.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나토 동맹국이거나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입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설리번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 전략적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설리번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반박도 아닌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이클 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었죠. 캠벨, 한 가지 물어보겠소. 한국 방산 수출이 급성장한 건 인정하겠소.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 아니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즉시 납품 수요가 폭증한 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미국산으로 돌아올 거 아니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번스 보좌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반짝이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릅니다. 저는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입니다. 2019년 31억 달러, 2021년 72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2024년 175억 달러. 매년 거의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앤더슨이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추세선만 보면 일시적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에서 K2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한국이 수락했습니다. 저는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 이전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입니다. 폴란드가 K2 생산 라인을 세우면 그 나라의 방산 인프라 전체가 한국 표준으로 재편됩니다. 탄약, 정비, 업그레이드, 전부 한국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긴 효과군. 맞습니다. 한번 한국 체계를 도입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들의 F-16을 팔면서 써온 바로 그 전략입니다. 번스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전략을 배운 거군. 배운 정도가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강당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헌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캠벨, 방산 수출 좀 한다고 강대국이야?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팔아도 핵무기가 없잖아. 핵 없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더글러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짚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12개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있어도 무기를 못 파는 나라가 있고, 핵무기가 없어도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까? 헌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건 부차관이 처음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이래 그가 보인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강당에 잠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프로젝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벌써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명을 다시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15명의 얼굴이 희미한 빛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조 수혜국, 안보 피보호국, 기술 추격자, 시장 의존국. 이게 우리 미국이 70년간 한국에 붙여온 이름들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현실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숫자들이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에서 35,000달러, 440배. 이걸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 50년. 인류 역사상 이 속도로 이 규모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밀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세계 최초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에밀리 천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위, 철강 세계 6위, 수출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6위.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 5년 전 31억 달러에서 올해 175억 달러. 5년 만에 5.6배. 나토 동맹국 12개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멈추고 강당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직도 원조 수혜국입니까? 안보 피보호국입니까? 기술 추격자입니까? 침묵.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붙여온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여온 이름들은 전부 틀렸으니까요. 설리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캠벨, 한 가지 인정하겠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방산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단순한 납품업자가 아니라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건 인정해야겠소.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의 오판이었다는 데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브래드.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설리번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한국 방산의 성장 궤적을 제대로 읽었다면 폴란드에 한국산 대신 미국산을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설리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의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이걸 오판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설리번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숫자가 말해주고 있네요. 강당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헌터를 봤습니다. 이 세미나가 시작될 때부터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라고, 한국이 뭘 스스로 해냈냐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 헌터는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이래 그가 팔짱을 푼 건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더글러스, 아까 자네가 물었지. 한국이 뭘 스스로 해냈냐고. 헌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헌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건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질문. 그건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 헌터가 처음으로 방어벽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더글러스. 저는 강당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 원조의 대상, 보호해야 할 약소국. 우리는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스스로 강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없어도 괜찮았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우리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예측을 뛰어넘었고 우리 판단을 무너뜨렸고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건 부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전 국방부 부차관.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 그의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캠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읽었고 아직도 잘못 읽고 있어. 나도 포함해서.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2년간 국방부에 있으면서 나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마다 한국 측을 압박하는 게 내 일이었지. 하지만 오늘 자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던 한국 관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 그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서도 봤어. 자네 아버지가 말한 그 눈빛. 절망이 아니라 결심. 나는 그때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 작은 나라의 허세라고. 하지만 허세가 아니었어. 모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였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당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까의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1952년 서울 폐허 위에 서 있는 젊은 미군 병사. 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 앞에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을 불쌍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모질어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뒷면에는 다른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에 저 나라가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지켜준 그 나라가 지금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다니던 걸 봤다던 그 아이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강의 무기를 수출하고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본 그 눈빛은 맞았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었던 그 눈빛. 그게 70년 뒤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 천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월 대령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설리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건 한국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사람을 절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허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 속에 미래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다고 본 그 사람이 50년 뒤에 우리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 특히 작고, 가난하고, 약해 보이는 나라를.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 아버지가 무섭다고 한 그 눈빛.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그 나라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강당의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에밀리 천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파월, 밀러, 데이비드 리, 왓슨, 킹, 클라크, 번스, 앤더슨, 로스까지. 설리번이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헌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수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깊이, 천천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건 부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캠벨, 오늘 자네 덕분에 숙제를 하나 받아가네. 무슨 숙제입니까? 한국을 다시 읽는 숙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강당을 나서면서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복도의 창문으로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흑백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1952년의 서울 폐허 위로 2025년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본 그 눈빛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32년 관료가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